미군은 이란에서의 작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구, 발사대, 방위산업 인프라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을 상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무기들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새로운 무기가 이란 목표물에 대해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사용되었고, 이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무기고를 혁신하고 확장하며 진화시키려는 변함없는 의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사양, 성능,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에서 각각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첫 번째이자 아마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무기는 정밀 타격 미사일, 즉 프리즘입니다. 이 미사일의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여러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MGM-140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즉 에테커메스로 더 잘 알려진 무기 ZK에서 더 잘 알려진 미 육군의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TACMS 미사일은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수년간 여러 분쟁에서 그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사막의 포풍 작전과 이라크 자유작전도 포함됩니다. 더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탄약 저장 시설 같은 고가치적 목표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중요한 타격을 가하는 데 사용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효과적인 무기라도 결국에는 교체가 필요하며 미 육군은 항상 공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ATACMS가 보여준 것과 같은 파괴력을 더 멀리,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개발이 시작되었고, 보잉과 레이시오는 결국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이 미사일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개발자로 록히드 마틴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록히드 마틴은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약 310마일, 즉 500가 킬로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아타컴sus의 190마일, 300km 사거리보다 훨씬 더 길었지만 동시에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정한 엄격한 한계 내에 있었습니다. 핵전력 조약, 즉 INF 조약은 미국과 소련이 1987년에 공동 서명한 조약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프리즘이 계획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10마일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310마일은 이제 기준선이 되었고, 미 육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400마일 이상까지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변형 모델에서는 600마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런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새로운 발사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의 에테컴스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던 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에서 그대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첨단 추진 기술을 사용해 이전 모델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프리즘이 ATACMS보다 얇고 세련되게 설계돼 한 포드에 미사일 2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리즘은 어택컴스보다 약 2배 더 멀리 날아갈 뿐만 아니라 하이마스 발사기의 탑재량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군은 하이마스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시스템의 활용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엄청난 업그레이드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육군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프리즘의 현재 운용 한계를 넘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단계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1은 이미 미 육군과 호주 육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버전은 조약에 의해 제한된 3일 0샷마일의 고정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2, 즉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 LBASM로도 알려진 2단계는 한층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다중모드 시커가 장착되어 있어 원래 미사일보다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약 620마일, 즉 1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사일은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중모드 시커 덕분에 인크리먼트 1과 달리 움직이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3은 프리즘이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종류를 확장할 것이며 추가적인 폭발성 탄약과 자탄 기능을 도입해 공격 작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롭고 향상된 프리즘은 예를 들어 적의 요새화된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추가 화력을 갖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크리먼트 4는 이전 단계에서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프리즘의 기본 사거리를 2배로 늘릴 것이며 미사일의 추진력과 공기역학을 개선해 620마일, 즉 1000km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단계는 인크리먼트 5로 2단계에서는 프리즘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완성되어 통합되면 프리즘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임무와 용도에 맞게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 이미 프리즘은 미국 무기고에 새롭게 추가된 인상적인 무기 중 하나로 이란군은 에픽 퓨리 작전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리즘은 공식적으로 전투에 처음 투입되었으며 이는 미 중구사령부 공식 X 계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이 에픽 퓨리 작전에서 전투에 사용되어 파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층 타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추퍼, 사료,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역시 미 육군이 이란 표적을 향해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분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 혁신으로 적을 난처하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샤 바질리스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프리즘의 등장이 훨씬 더 넓은 사거리와 정확도를 가진 육군 타격 능력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프리즘이 정확히 어떤 이란 표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 미사일이 미군에게 제공하는 전술적 이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즘은 에이테캠스 미사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더 많은 공격 축선에 대해 걱정해야 하고 더 많은 중요 거점과 자산을 방어해야 하며 미국은 이라크와 걸프 국가 전역의 다양한 잠재적 발사 지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프리즘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특히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을 향해 접근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즘 미사일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나 미사일 발사대처럼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공격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미 육군이 작전 초반에 이 미사일들을 사용해 단기간에 이란의 방공 능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미사일 플랫폼과 레이더 기지를 제거해 추가 공격을 위한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는 경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더 안전하게 이란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이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프리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 세계의 잠재적 적수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번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이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서 미국에게 상당한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이 미사일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가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역의 지형과 배치 때문에 지상 기반 미사일 발사 지점이 제한적이고 ATACMS와 같은 기존 미사일로는 특정 지역과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확장된 사거리와 기타 우수한 성능을 갖춘 프리즘 미사일은 중국군에게 훨씬 지케이신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훨씬 강력한 GDK 접근 거부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프리즘의 첫 등장은 여러 면에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수년간의 개발과 막대한 투자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며 육군의 첨단 타격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란에서 쓰인 3가지 신형 무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매우 불균형한 싸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수십 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로 후련된 군인, 첨단 장비, 그리고 독보적인 전략적 성공 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게는 큰 이점, 드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론 전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생산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목표물에 치명적인 효과로 투입했습니다. 이란은 수년간 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해왔고 수십 년 동안 드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드론 생산과 배치 전술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일부 분석가들은 미군이 이란 드론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의 이름은 루카스, 즉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스펙터웍스가 미군을 위해 설계한 루카스는 자폭형 공격 드론으로 실제로 샤하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2020년대 어느 시점에 샤하드 드론이 포획되어 스펙터웍스 엔지니어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드론을 역설계하기 시작했고 샤하드의 설계 일부를 복제하여 미군을 위한 유사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기술을 이란에 맞서 사용한 셈이죠. 개발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5년 7월에 이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2005년에 루카스 드론이 이미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게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첫 번째 루카스 드론이 페르시아만에서 해상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이래 루카스는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센트컴의 보도자료는 이 시스템들의 위력과 잠재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센트컴 배치 루카스 드론은 광범위한 사거리와 자율작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투석기, 로켓 보조 이륙, 그리고 이동식 지상 및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 관계자는 미국 군대가 더 크고 값비싼 군사 시스템에 집중해온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이것이 이란이 사용하는 카미카제 샤하드 드론과 같은 더 저렴하고 단순한 시스템에 비해 우리 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와 함께 미국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상대를 상대로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저렴한 드론 덕분에 각 유닛은 약 35,000달러로 미사일 등 다른 탄약보다 훨씬 저렴하며 미국은 이란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식 소식통들은 현재 미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드론의 정확한 수량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상당수가 현재 사용 가능하고 더 많은 드론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이 저렴하고 제작이 쉬우며 미국이 군사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회용 공격 드론이 거의 무한정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와 중동 전역의 미군 부대에 직접 배치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론의 정확한 기술 사양이나 성능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루카스 드론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이 드론들이 기수의 짐벌 카메라 시스템과 위성 연결 모듈을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드론들이 이란의 샤헤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위성 연결 기능을 통해 루카스 운용자들은 비행 중에도 드론의 임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데이터나 목적지 좌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전장 상황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군집 전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흥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로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런 기술이 없더라도 미군이 이 드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대를 집단으로 발사해 이란의 레이더 시스템을 포화시키고 방어망을 뚫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들이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의 전략 벙커나 핵기지와 같은 가장 견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물을 비교적 쉽게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놀라운 아이러니는 만약 이란이 없었다면 미국은 루카스와 같은 저비용 드론조차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샤헤드는 테헤란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업적 중 하나였지만 미국은 그 기술을 가져와서 정교하게 다듬은 뒤 원래의 창조자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루카스 드론이 이미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육군의 무기고에 매우 중요한 추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란에 투입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무기는 익숙한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의 새로운 변형입니다. 에코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 즉 TLAM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거리로 유명한 이 전천후 제트 추진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최대 10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 네덜란드 해군, 그리고 영국 해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군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이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미국과 호주 JK 해군은 주로 수상 전투함에서 이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이 미사일을 수상 프리게트함에 배치할 계획이며 영국 해군은 잠수함에서만 운용합니다. 수십 년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 개발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1983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년에 걸쳐 원래 설계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도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RGM-UGM 109B 대한 버전과 RGM-UGM 109E 전술 토마호크 모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 모델들이 종종 서로 다른 기술 사양과 성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정확한 모델 번호나 변형에 상관없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역사적으로 일종의 흐릿한 회색 톤으로 도색되어 왔습니다. 이 색상은 미 해군의 많은 무기 체계와 다른 자산들에도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었고 해군은 전장에서 촬영된 첫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평소의 회색 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광택이 나는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공개한 자료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흥미로운 신형 변종은 이란의 방공망과 해상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타격에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해군 기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과 언론기관들은 곧 블랙 토마호크가 작전 초기 일제 사격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곧 미사일이 이렇게 다르고 독특하게 도색된 이유에 대한 그들의 이론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검은색 코팅이 미 해군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미사일, 정확히는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광택나는 검은색 마감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팅은 저피탐 코팅으로 작용하여 레이더 흡수 소재와 적외선 억제 특성을 활용해 미사일이 비행 중에 더 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외형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새로운 토마호크 미사일의 검은색 도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도장은 미사일이 해면 스키밍 비행을 할 때 성능을 향상시켜 생존성을 높이고 요격을 피할 확률과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회색 도장으로도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실행할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검은색 도장은 효과적으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특히 미사일이 바다나 해상을 비행할 때 이란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블랙 토마호크의 배치는 미군이 더욱 은밀한 순항미사일 능력으로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전환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결국 깊숙이 방어된 목표물에 대한 침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사일들이 작전 초기에 이란의 레이더망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드론과 침투 항공기의 후속 공격을 용이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공격당한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극도로 은밀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들은 이란의 방어망을 순식간에 돌파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미사일들은 페르시아만을 비롯한 해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랙 토마호크는 어떤 적에게도 막강한 위협이 되며 미국이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무장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리즘처럼 블랙 토마호크 역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발사 플랫폼을 만드는데 막대한 시간, 돈,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도 미사일과 탄약을 업그레이드하여 작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들은 이미 이 미사일들과 지금까지 에픽 퓨리 작전에서 투입된 다른 신무기들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으며 결코 차선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무기고를 강화하고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군사력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병은 미국이 방금 타격한 대상을 맞히도록 설계된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냈습니다. 이란 잠수함이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폭내나 어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지상에 있는 고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을 사용해서 전형 무기로도 맞추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은밀하게 숨겨진 해군 자산을 파괴한 곳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란 잠수함이 원래 절대 그래서는 안 됐을 방식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전에 따르면 미국이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테커메스를 사용해 이란의 해군 자산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창의적 미사일 운용으로 전함 격침용이 아닌 미사일로도 이미 여러 척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공격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됐던 그 공격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없는 미사일이 이란 잠수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공격했고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아타콤스는 원래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미사일입니다. 최대 500파운드에 달하는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죠.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300km, 즉 186마일에 달하는 아타콤스는 빠르게 타격하고 강하게 내리꽂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하이마스와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 두 가지 포병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스렛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플랫폼 덕분에 도로 이동식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 기동성을 실제로 적극 활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AKCMS가 잠수함을 격침시킨 것은 이란 인근 우방 영토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 페르시아만을 따라 위치해 있어 이란 서해안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양한 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동성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에이테커메스가 잠수함을 파괴하는 것을 막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설명합니다.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CMS는 기존의 육군 대포, 로켓, 그리고 다른 미사일의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지대지 포병 무기 시스템입니다. 에테컴스 제조업체는 지대지 미사일이지 지대함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이테크메스는 대함 미사일이나 대잠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무기이지만 미국은 이 강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군 자산 무력화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미 공군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은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포병을 이용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첫 13일 만에 우리 포병 부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처음으로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진 깊숙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케인 장군은 그들은 육군 에테컴스로 여러 선박과 잠수함을 격침시켰으며 끊임없는 훈련과 상호 신뢰, 무기 체계에 대한 믿음으로 정확성과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확실한 확인입니다. 케인 장군이 밝히지 않은 건 미국이 에테커메스로 격침한 잠수함 종류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해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중동에 투입한 전력에 대적할 수 없는 잠수함과 군함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무기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은 이미 붕괴됐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미국군이 3월 11일에 이미 이란의 선박 약 60척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모즈급 프리기탐 2척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고속정을 타격해왔으며 그 결과 수백 척의 소형 선박들이 전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 해군 전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4단계에 걸친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해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이란 해군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해군 전력의 집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에피퓨리 작전 60일 전부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여러 함정을 이란 주변 해역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갖추는 동시에 군수 지원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란의 방공망, 공군, 해군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해군에 대한 공격은 작전 초기에 미국이 퍼부은 맹공에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란의 함정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는 미국이 부두, 항구, 탄약고를 파괴하여 남아있는 이란 해군이 출항 지점, 안전한 항구, 보급 능력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습이 이어졌고 미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고립된 이란 해군 자산을 제거했습니다. 이란 잠수함은 3, 4단계에서 격침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외에 이란 인근 해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위는 너무나도 확실해서 원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탄도미사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잠수함 공격까지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몇 분 후 왜 이 공격이 불가능했는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잠수함을 공격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케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잠수함 보유 현황은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핵 위협 이니셔티브는 2025년 9월에 이란 이슬람공화국 해군이 최대 30척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 중 24척이 실제로는 소형 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다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무기이지만 미 해군의 큰 위협이 될 본격 잠수함은 아닙니다. 나머지 6척 정도는 모두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더 큰 잠수함 중 3척은 타레급 함정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을 개조한 곳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수중에서 17몇 노트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533mm 어뢰 발사관과 기를 부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척은 파티급 잠수함으로 2019년 2월과 2023년 4월에 취역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최고 속도가 14노트에서 23노트 사이이며 타레급과 유사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은 베사트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잠수함에는 지대공 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아직 공개되거나 진수되지 않아 미국의 타격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 함대는 존중받을 전력입니다.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대규모 함대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존중받아야 할 전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란은 모든 잠수함에 공기 비의존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잠수함의 수중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돼 페르시아만에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들을 상대해야 했고 이유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격침한 잠수함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곧 답변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제 미국이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타격한 목표는 2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이란 수중함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가디르급 잠수함입니다. 533mm 어뢰 발사관 2개를 장착한 이 잠수함들은 위험할 수 있으며 미국이 최소한 한 척을 파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바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TWZ는 미 중구사령부, 즉 센트콤이 실제로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으로 보이는 목표를 타격했다고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잠수함이 정박 중일 때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찾는 잠수함을 타격한 에테컴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월 5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의 영상 연설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쿠퍼 제독은 이란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에 측면 구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제독이 소형 잠수함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파티흐급이나 타리크급 잠수함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퍼 제독이 언급한 것은 후자인 타리크급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란의 3척 타리크급 잠수함 중 한 척이 3월 4일 반다르 아바스 해공기지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일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잡전의 초기 타격 이후에도 잠수함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틀 후 잠수함이 침몰했고 다음날 쿠퍼는 미국이 이란의 가장 실전 운용 능력이 높은 잠수함에 큰 타격을 가해 옆구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서들은 미국이 타격한 잠수함이 이란의 주요 해공기지이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직접 연결되는 항구에 배치된 타리크급 잠수함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에테컴스로 무엇을 타격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이 미니 잠수함이 아니라 대형 잠수함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국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격을 성공시켰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수함은 원래 그들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들조차도 맞추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중 잠수함은 수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 에테컴스 공격 전에 사용하는 위성엔 더욱 탐지되지 않습니다. 이란 잠수함은 모두 디젤로 운행돼 원자력 잠수함보다 소음이 크고 소나로 탐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나는 함정이나 잠수함에 장착되어야 하며 잠수함을 사냥하는 함정들은 이미 어뢰와 수중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미국이 에테크메스를 이란 잠수함에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시청자들은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미국이 에테컴스로 타격한 것이 정말 반다르 아바스에 정박해 있던 타리크급 잠수함이었다면 이 불가능해 보였던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란 정권이 잠수함을 미국의 포병 사정권 내 항구에 정박시켜두는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항구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지만 이란 해군은 작전 가능한 대형 잠수함 중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과신이라고 부르든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것은 이란의 엄청난 전략적 실수입니다. 이것은 에피퓨리 작전이 이란 군사 지도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는지 미국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손상된 잠수함을 반다르 아바스에서 빼내라는 명령을 내려야 했던 지휘 및 통제센터들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ATACMS의 타격용 고정 표적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애초에 에테컴스에 취약해서는 안 될 해군 자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숨는 선박이지만 이란은 미국이 다양한 무기로 도달 가능한 항구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미군 기지가 동원되지 않아도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공중 우위로 전투기나 폭격기가 반다르 아바스를 공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타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대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잘했군, 이란 정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무능력이다. 방금 우리가 미국이 단지 할 수 있어서 이란의 잠수함을 격침시킨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수함은 미국에게 있어 타당한 공격 대상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이 수중 위협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의 무너져가는 정권이 이런 공격을 허용함으로써 겪는 굴욕을 넘어서서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기뢰 설치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타리크급 잠수함은 기뢰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란은 에피퓨리 작전의 대부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해왔습니다. 3월 11일경 캐나다 CBC는 미국이 이미 하루 전에 이란의 기뢰 부서 선박 16척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러한 매우 위험한 수중 무기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합니다. 이란은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의 20%가 지나는 수로를 막아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로 올리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최소 17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뢰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협을 지나가며 탐지 없이 기뢰를 설치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다르 아바스에서 타리크급 잠수함을 파괴한 것은 그 맥락에서 매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에 관해 말하면 이란 잠수함들의 격침, 그리고 미국이 격침한 소형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그 잠수함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더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선들은 자신들 아래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잠수함들은 기뢰 외에도 이란이 봉쇄하려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발사할 어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능력을 넘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으며 여러 차례 해협 통행이 차단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소수 선박만 통과를 허용받았으며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이 운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고 이란 잠수함은 공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선 선장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심어주어 군함이나 항공전력의 호의를 받더라도 감히 해협을 건너려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장 작전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에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잠수함은 상선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군함에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여러 척과 그 밖에 군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미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이 항공모함에 몰래 접근해 어뢰나 대한미사일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브스는 2월 27일 기사에서 이란이 미국 슈퍼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화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누그러뜨립니다. 하지만 이란의 잠수함 중 하나가 분명히 피해를 입힐 수는 있고, 이로 인한 선전적 승리는 미국이 이란 해군을 사실상 괴멸시켰다는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잠수함 전력 대응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이란 본토 공격 능력을 유지하며 전함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손상된 잠수함을 수리하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수리를 하려면 이란은 손상된 잠수함을 그 함정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기지에 정박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정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선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잠수함 수리는 영토 전역이 불길에 휩싸인 정권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수리하는 것은 결국 이란이 처음에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것과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들 뿐입니다. 그 잠수함은 해군기지 어딘가에 정박 중이어야 합니다. 수리 중에는 잠수함이 잠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정지된 표적을 어떻게 타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란이 수리를 시도한다면 더 많은 불가능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정권의 속을 정말 뒤집어 놓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잠수함을 노리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 무기를 사용해 결정타를 날리면서 이란의 잠수함들이 침몰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미국의 잠수함들은 이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4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미국 잠수함이 인도양 어딘게이드케에서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이 조용히 침몰했다고 주장한 그 군함은 나중에 아이리스 다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의 공격으로 최소 84명의 군함 승조원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해군은 또 한 척의 군함과 숙련된 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피퓨리 작전에서 미국과 이란의 격차를 완벽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본토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을 항해하는 미국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잠수함들은 항구에서 나오기도 전에 원래 함선을 격침시키기 위해 설계되지도 않은 무기들에 의해 말도 안 될 정도의 타격으로 격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지배력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뒤로 전쟁은 줄곧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이 수중 위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다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요, 루베가가 막 건물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연이어 타격을 가한 5번의 큰 공격입니다. 정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모든 주요 군사자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고, 지상 침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핵심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핵심 영토, 카르그섬부터 시작해봅시다. 3월 12일, 미국이 이란 해안에서 불과 24km, 즉 50마일 떨어진 카르그섬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섬은 이란 석유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국이 겨냥한 것은 아직까지는 석유 인프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그 섬의 군사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 저장 벙커, 해군 기뢰 저장 시설, 방공 시스템, 헬리콥터 경납고, 공항 관제탑 등 90개가 넘는 개별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카르그 섬이 무력화됐음을 의미하며 이란은 이에 매우 불만입니다. 공격 이후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기업이 소유한 섬 내 모든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를 즉시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협은 카르그섬 공격이 이란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임을 암시합니다. 이 섬에서 핵심은 확실히 석유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주장 방식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카르그섬은 미국보다 이란에게 석유와 가스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며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카르그섬은 이란 수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터미널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을 통해 출발하며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구매국으로 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기억하세요. 미국이 그곳에서 벌이는 일이 5가지 주요 타격 중 하나입니다. 카르그 섬이 최대 가동될 때는 하루에 130만에서 16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초대형 유조선이 그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심해 항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유조선들은 이란 대부분 해안 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입니다. BBC는 석유와 가스가 흔들리는 이란 경제의 핵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정권은 전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1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는 이란이 다른 분야에서 효과적인 무역 파트너가 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란을 실질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익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해 왔습니다. 테헤란 타임즈는 2024년에 이란의 석유 수익이 460억 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2023년에 판매한 금액보다 56억 달러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란의 석유 중 90%가 수출되기 전에 카르그 섬을 거친다면 그 섬에 대한 공격이 이란 전체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란 경제는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 시작 전부터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후 이란 화폐의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95% 하락했습니다. 이란 경제 상황이 12월 말과 1월 10일을 촉발했고 그 시위가 지금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카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잃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첫 공격에서 군사 목표만 노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 언급은 미국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초기 공격으로 경고성 타격을 가하며 카르그 섬 방어 능력을 가진 이란의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석유 시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반쯤 농담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카르그 섬에서 주도권을 쥐고 언제든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카르그 섬에 대한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제 큰 5가지 중 두 번째, 이란의 파괴된 군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로어링 라이언 작전과 함께 에픽퓨리 작전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지도부부터 시작됩니다. 에픽퓨리 작전이 시작된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를 포함해 이란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 4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계속 공격해 더 많은 인물이 사망하며 이로 인해 이란 군사 대응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후 이란 정권의 남은 세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참담합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망 최대 80%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약 70%를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이 연합군에 가할 최대 위협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연합군은 매일 이란에 막대한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공망을 잃으면 이란은 미국의 본토 상공 제공권 장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스텔스가 없는 폭격기와 공격기 B-1, B-52, A-10 워토그를 전투에 투입해 이란에 도착시켰습니다. 이란의 일부 고립된 방공부대가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방공망 80%가 무력화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은 공군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초기 충격과 공포 이후에도 공군력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빅5 중 또 다른 하나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공망이 제거된다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방공망이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란 군대의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폭격기와 공격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70%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용이 그 영향을 보여줍니다. 분쟁 이후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첫날 이스라엘의 미사일 90발을, 다음 날에는 6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동안 이란은 하루에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더 적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발사대가 주요 화력 손실 원인으로 이란에 치명적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 전 2,000발 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축하고 추가 생산을 계획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군집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노렸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계획보다 미사일도 거의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말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발사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무인 항공기 발사가 에피퓨리 작전 첫날에 비해 95%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전체 군사 교리는 이러한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상에서 공격적으로나 방어적으로나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빅5 중 세 번째가 이란을 해상에서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밀리터리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이란 해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월 16일 브래드 쿠퍼 제독, 즉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 사령관이 미국이 이란 해군 함정 100척 이상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에피퓨리 작전 전 이란 해군이 109척의 함정을 보유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성과입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사실상 이란 해군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셈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식적으로 이란 해군 소속이 아니더라도 많은 고속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해상 표적을 계속 격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하나씩 파괴될 때마다 이란 해역 안팎에 있는 미 해군 주둔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고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가할 수 있는 위협도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지금 그 해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빅5 중 마지막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의 주요 해군기지 몇 곳의 위성사진이 미국이 초래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이자 호르무즈 해협 전략의 핵심인 반다라 아바스에서는 군함들이 불타고 있고 이란의 잠수함 중 적어도 한 척이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 영해 밖에서도 선박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스리랑카 해안에서 공격한 아이리스티나 사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군함은 인도양 바닥에 침몰했으며 미국 공격으로 최소 84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기뢰 부설선 1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란은 이 선박들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 기뢰를 설치하려 했으며 이는 이미 위험한 해협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려는 상선들에게 더욱 위험한 항로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빅5 중 세 번째는 한 나라 해군이 더 우수한 함정과 대형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와 맞서면 얼마나 빨리 무력화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항공모함은 주요 항구를 연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호위함, 드론 운반선, 잠수함, 항구, 기뢰 부설선, 해상 초계기, 소형 수상 전투함 등 미국에 맞서 해군 방어를 위해 의존하던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란 상공에서 보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에서 미국 항공기는 거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비행합니다. 이제 같은 말을 페르시아만의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 타격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괴의 규모가 너무 심각해서 이란은 남아있는 소수의 자산마저 잃을까 두려워 선박 기반의 전투에는 전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상선을 상대로 한 고속정과 무인 수상정 공격에 의존할 뿐이지만 이것으로는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전력과 다른 기지에서 날아온 폭격기로 이란 본토를 계속 폭격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군력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빅5 중 네 번째, 즉 미국이 이란에 가하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수천 번의 출격이 이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란의 방공망이 대거 손실되면서 만약 공중 상황이 여전히 위험했다면 미국이 투입하지 않았을 항공기들까지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B-52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70년이 넘은 폭격기들은 미국의 공중 무기 중에서 스텔스와는 가장 거리가 먼 기체이지만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란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역에서 7,0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스세스는 이스라엘의 공격까지 합치면 타격한 적 표적 수가 약 15,000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2월 28일부터 격렬하게 이어져 이 영상 제작 시점까지 19일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에서는 매일 평균 789개의 표적이 공격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공중작전의 정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 없이 공군력을 교대 투입하는 출격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투기 한 대 또는 여러 대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공격을 하고 돌아와서 연료를 보급하고 무장을 재장전한 뒤 하루에도 여러 번 다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항공모함 여러 척에 배치된 수많은 전투기들과 이스라엘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 그리고 이란 인근 미군 기지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들까지 합치면
이란이 대응할 수 없는 끊임없는 공격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40년 넘게 골마온 이란 군대와 정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공군력 덕분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엔 공격이 너무 많아요. 가장 강력한 공격 중에는 앞서 언급한 카르그 섬 공격이 포함되며 추가 공격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탈락한 이 지하 벙커에 3만 파운드 대형 관통 폭탄을 사용 중입니다. 이제 영국이 RAF 페어포드를 포함한 자국 기지 사용을 허락해 미국 폭격기 조종사들은 전쟁 초기에 했던 지치게 긴 왕복 비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을 타격하기 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서양 전체를 아예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미국 폭격기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전투기 출격선 안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피퓨리 작전 초기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능력이 해체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빅5 중 네 번째 목표와 함께 미사일 생산 시설, 지하 복합단지, 지휘 통제센터, 찾아내는 대로 이란 산업 기반의 모든 요소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의 군사력 제거를 넘어 공습이 계속되는 동안 이란 군대가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도 이란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지렛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5의 마지막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를 다시 이끕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상 석유 운송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5분의 1, 하루 2,100만 배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가장 좁은 지점이 24마일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 그 양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여러 번 실행했습니다.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았고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 산업에 혼란을 일으키며 그로 인해 생기는 압력이 미국을 물러서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보호에 동맹국들이 동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에 대한 몇몇 비판과 모호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해협 근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3월 17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미사일 기지에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컴은 이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몇 시간 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견고한 이란 미사일 기지에 5,000파운드급 관통폭탄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해 쏠 수 있는 대함 순항 미사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와 지도부를 파괴하고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한 뒤 이제 세계 주요 해상 통로 중 하나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은 제31 해병 원정대를 중동에 파견 중입니다. 약 2,200명의 미 해병대원과 상륙 강습함 등 장비를 포함한 그 부대는 3월 말 이 되어야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대가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면 호르무즈 해협 해안의 이란 주요 군사 거점을 상대로 해안 습격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타격받은 항구와 미사일 기지는 완전히 점령될 수 있고 미국은 방공망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란의 내륙에서 해협 위협이 최소화됩니다. 프랑스가 상황 진정 후 참여를 고려하듯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방어하면 이란은 마지막 지렛대도 잃게 됩니다. 이란 정권은 유가 충격으로 미국이 멈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빅5 중 5번째를 투입했으며 더 많은 카드를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된 큰 타격으로 이란이 무너졌습니다. 빅5는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에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경우 군사 인프라와 정권 모두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더 많은 거점들과 카그섬을 추가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과 해군은 이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도부 체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 문제에 조치가 필요하며 델타포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상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델타포스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바로 앞에서 빼앗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초 작업으로 돌아가 보면 이란 군대는 예전과 달리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란이 초토화됐고 이란은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이란 정권에게는 그 수치들이 참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이라 하는 이유는 공습으로 정권 핵심 인물 일부가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로 에피퓨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 초기 공습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란 군사실의 후장인 모하마드 시라지 준장도 사망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서기인 알리 라라자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 아지즈 나지자디도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장군과 이란군 참모총장 압둘라힌 무사비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인 1,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전역에서 6,5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 7,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쟁 장관 피트 헥제스는 이스라엘의 공격까지 합치면 타격한 목표물이 약 15,000개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00척이 넘는 이란 해군 함정과 군함이 격침되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들도 다수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존재조차 몰랐던 수준의 공군력에 의한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동안 미국이 보여준 것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무언가, 즉 지상 침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이란의 손에서 빼앗고 싶어 했던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우라늄 확보와 이란 정권 잔존 세력의 핵무기 개발 능력 박탈을 위해 델타포스 투입을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임무라고 텔레그래프는 3월 17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임무에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매체가 핵특공대라고 부르는 부대를 투입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특수부대 간에 막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최근에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4년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아라사드의 통치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이 지원한 지하 미사일 벙커를 기습해 폭약을 설치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2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경호원 앞에서 생포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임무에는 단순히 들어가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수부대 임무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에픽 퓨리 작전 첫날 발언을 고려하면 이란의 초기 핵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특히 내 행정부의 정책은 이 테러 정권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2025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란의 핵 야망을 꺾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한다고 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이 갈등의 핵심 지렛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농축 물질을 희석하거나 더 낮은 농도로 혼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제안이자 양보였어요. 그 발언의 문제는 희석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축은 숨길 수 있고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440.9kg, 즉 약 972파운드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U-235의 최대 60%까지, 즉 핵무기를 가능하게 하는 폭발성 우라늄 동위원소입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전에는 이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정권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해왔습니다. 또한 희석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문서, 국내 기술 역량, 핵무기 부품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한 위험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이 물질이 이란에 남아있고 에피퓨리 작전 중 통제나 파괴가 안 되면
이란 정권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현재 계획 중일지도 모르는 작전의 대가입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델타포스가 이란의 핵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델타포스 공격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답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타격받고 에픽 퓨리 작전,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재공격된 지하 핵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가 3월 11일 기사에서 미 특수부대가 습격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루며 지적했듯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하는 일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라늄은 여전히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같은 시설의 지하 벙커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벙커들은 매우 넓고 과거에도 모두 손상된 적이 있습니다. 우라늄이 여전히 지하 시설에 있다 해도 이란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포스는 은닉처를 찾으면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색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델타포스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파한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장소는 내륙으로 약 500km, 즉 310마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페르시아만 미군 군함에서 헬리콥터로 접근할 수 있으나 멀어 급유가 필요하며 특수부대가 벙커를 점령한 뒤 지원 병력 투입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군은 이스파한에서 10km 떨어진 바드르 공군기지 등 이란 비행장을 점령할 수 있지만 이는 핵자산 확보 작전에 더 많은 지상군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또한 각 핵시설 주변의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아마도 1000명 규모의 대규모 전투부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 전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공중 엄호와 감시, 그리고 꾸준한 공중 급유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곳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여기서 해내야 할 일은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특수부대 작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눌러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을 완벽한 기회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자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는 분쟁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고 제거하도록 훈련된 정예부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매일 공습이 이루어지는 전쟁 지역에서 이런 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 특수부대가 이란 핵벙커를 완벽하게 계속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작전을 잘 계획하면 진입해 현장을 확보하고 우라늄을 제거한 뒤 이란이 더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상 간단해 보여도 실제 작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임스 스테브리디스 제독의 말입니다. 그는 미 남부사령부 전 사령관이자 한때 나토 사령관이었습니다. 스테브리디스 제독은 이런 종류의 작전이 역사상 가장 대규모 특수부대 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델타포스는 이 작전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군 레인저 등 전투부대가 이란 핵시설 경계 확보에 투입돼야 합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핵시설 입구를 막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잔해를 파내기 위해 공병들과 굴착 장비도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지뢰와 부비 트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미국은 이란의 핵 물질을 현장에서 반출하기 위해 활주로를 점령하거나 임시 활주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군이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그곳은 이란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작전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이미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3월 15일 이란 인터내셔널은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에픽 퓨리 작전 첫날에 비해 90% 감소했고 드론 능력은 95%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부대 작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방공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지상 방어 시스템과 전투기가 기지 주변을 비행하며 미군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 네퓨 전 국가안보회의 이란 담당 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저는 드론 공격, 급조 폭발물과 그와 유사한 함정, 오염 위험, 그리고 현장에 인력이 오래 머무는 점이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능력 제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능력이 에픽 퓨리 작전의 배경 중 하나라고 밝혔고 헤그제스는 이후 며칠간 미국이 여러 선택지를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핵 능력에 계속 주목해왔으며 이란이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헤그제스는 3월 13일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 자산을 바로 넘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을 희석만 하겠다고 했을 뿐 완전 폐기를 언급하지 않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델타포스가 이란 정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란이 핵 자산을 잃으면 정권은 미국에 맞설 유일한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만 남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그 해협은 미국이 해병대와 특수요원을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투입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란에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정권이 미국이 이미 지상군을 투입했고 병사들이 포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퓨리 작전 시작 약 일주일 후 델타포스 요원이 이란군의 포로로 잡힌 듯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월 11일 기사에서 일부 사진과 충격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국의 공중작전이 실패했으며 미군의 정예부대인 델타포스 소속 미군 병사와 장교 173명 이 포로로 잡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밀 해제됨.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 이미지들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단서인데 그 사람이 이미지 하단 구석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제미니 로고를 지우지 못했다는 점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진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란이나 제작자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했고 이란이 그들을 제압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델타포스가 실제로 이란에 투입된다면 미국이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의 핵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이란 군대가 그들에게 크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들이 미국의 진짜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포스에 대한 그 논의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론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론이 아닌 것은 미국이 지금 이 순간 이란에 해병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31 해병 원정대 MEU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이는 미국이 선택지를 열어두고 이란에 구축해온 기반을 더욱 확장하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는 2200명의 해병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 말쯤 이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부대는 델타포스가 아니며 해병 원정대가 이란 핵시설 점령을 위해 깊이 침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시설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ABC는 30일 해병 원정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안선에 기습 공격을 위해 이동 중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상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해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해로를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사전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8일 인디펜던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안 시설을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이란이 여전히 이 해안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기지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해로를 통과하려는 상선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 해병대가 해협 연안의 다른 고립 지역에 파견될 때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델타포스가 핵시설을 점령하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을 따라 사실상의 해공기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항구들을 점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해협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이 상선들을 공격하기 위해 쾌속정을 해협에 투입하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구도 고정된 장소라 이란 미사일과 드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안 지역의 미사일 발사기지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추가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델타포스 등 특수부대도 미국이 투입을 결정하면 이 방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드론과 고속정 시설은 해안 지휘 통제소에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31 해병 원정대가 이란 항구를 장악하며 핵시설 논의 때 언급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델타포스, 네이비실, 그린베레가 통제된 항구를 통해 해안 깊숙이 진입해
지휘 통제소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선택지는 이란 전면 침공이 아닌 정밀 타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도 결국 정권 지렛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두 자산이 없으면 불안정한 협상 입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란에 대한 전면 침공을 보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밀 타격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감행하더라도 이란 정권에 최종 파격을 가할 때 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란이 계속해서 핵자산을 넘기기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곧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모든 것을 다 계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둘 다 사용하면 충분한 피해를 입혀서 미국을 막고 에피퓨리 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란은 틀렸습니다. 이란이 재래식 무기를 쓸 때 미국은 우주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정도로 미래적인 기술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무기들을 파괴하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테헤란 정권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위성을 이용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기지들을 발견하자마자 발사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주 레이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기발하며 이 방법을 통해 이란의 발사기지는 사용되는 즉시 탐지되고 몇 분 만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군사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된 이란은 외딴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하늘을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반드시 안전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응 공격이 오기 전에 발사대를 다시 은폐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속해야 합니다. 이란은 방공 레이더가 위협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준다면 문제없고 미국 전투기 접근 전 미사일 발사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발사대가 이동해 미사일이 발사될 때 이란이 모르는 일이 우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2019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창설된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적외선 센서로 가득 차 항상 감시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중 하나가 발사되는 즉시 위성들은 그 미사일의 열 싱호를 감지합니다. 순식간에 발사 위치와 그에 따라 발사대 위치가 정확히 파악됩니다. 지상에 있는 방공망이 매우 빠르게 가동되어 이란의 미사일은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란에겐 이미 나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화 전략을 무력화한 지금 추가 발사 실패는 이란이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예상 못한 것은 우주에서 감지된 열 신호로 미사일 발사가 지상에서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위성이 발사대의 위치를 포착하자마자 그 정보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전달되고 조종사는 몇 분 만에 발사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 군인들은 대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발사대가 폭발하고 이란의 미사일 인프라 중 또 하나가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이란이 예상치 못한 전쟁 형태로 미국과의 기술 전쟁입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한 비밀 무기와 전략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주를 활용하는 방법은 더 있지만 미국의 열감지 위성은 이란 미사일 전략의 가장 큰 위협일 것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란의 발사 추적에 위성과 지상 특수 노드가 모두 동원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의 위성들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열을 추적하면서 적외선 빔을 발사합니다. 지상에서는 놀랍게도 중동기지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요원들이 레이더만에서 쉬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묻힌 거대한 골프공처럼 보이는 이 특수 레이더 돔들은 우주군 위성이 포착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이용해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과 발사 위치를 모두 계산합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술의 조합으로 이란의 미사일 수백 기가 목표물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보유한 것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3중 구조의 우주 중심형 방공 시스템입니다. 위성, 레이더, 그리고 레이돔이 결합되어 매우 첨단화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며 이란이 발사를 결정하자마자 사실상 즉시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 의미하는 또 다른 점은 전직 우주군 요원 브리프렘이 설명했듯이
미국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프렘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상에 소총을 든 대규모 병력이 직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부대가 첨단 기술과 이를 운용할 두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로 만들고 미국인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현재 지구 궤도에 띄워놓은 것은 궁극적인 고지입니다. 고지 점령은 재래식 전쟁에서 항상 이점이었습니다. 고지는 전장을 넓게 볼 수 있고 적이 영토 점령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만드는 방어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고지는 판도를 바꿉니다. 미국은 단순히 큰 언덕 주변의 영토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위성 덕분에 언제든지 이란 전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테헤란에 무너져가는 정권에게는 그런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우주전쟁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이 이란의 전체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위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란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국 우주기술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농우어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3월 4일까지 중동 전역의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포함한 목표물에 5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겠지만 3월 2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은 6명, 부상자는 18명에 불과합니다. 사상자가 적은 것은 이란 미사일 대부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높이 떠 있어 보이지도 않는 열추적 위성들입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BBC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에핏 퓨리 작전과 로어링 라인 작전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70%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지 상당수는 작전 초기에 이미 파악되어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 외딴 지역의 기지에서 소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제거되고 있는 발사대들은 종종 미국의 우주자산에 의해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하늘에 큰 신호를 보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는 외딴 곳에서 따로따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그 정권은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대는 이스라엘이지만 어쩌면 미국과의 전쟁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2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비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 전략은 적의 하늘을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포화시켜 사실상 방공망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일과 드론이 목표에 도달해 피해를 입히고 기본적으로 적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죠.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이란의 군사교리의 핵심이었고 미사일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위성이 미사일 요격과 발사대 파괴를 지원해 포화 전략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에피퓨리 작전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다른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소규모 공격들은 이란이 그 국가들을 원치 않는 전쟁에 억지로 끌어들여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미국이 위성 투입 전 이란이 미사일을 대량 발사했다면 그 전략은 이란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퍼붓는 대신 발사를 분산해서 해야 합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수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첫 24시간 동안 이란은 167발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541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분쟁 15일째에는 미사일 4발과 드론 6대로 줄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쟁 초기에 이란이 쏜 100여 발이 이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이 우주군 자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외선 탐지 위성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가 즉시 탐지된다는 점을 알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격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됐었습니다. 기술은 이란이 의도한 전쟁 수행 방식을 무너뜨렸지만 이는 단순히 미사일 탐지 위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I와 사이버 전술이 결합되어 이란의 전체 전략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과 폭탄을 퍼붓기 전에 사이버와 우주 활동이 결합되어 이란의 지원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
레이더, 센서, 통신 시스템 모두 이러한 비물리적 작전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이란 정권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모조리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 사이버 사령부와 미 우주 사령부였으며 비물리적 효과를 중첩해 이란이 보고,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차단했습니다. 우주에서 미국은 이란의 눈을 뽑아버렸고 이는 에피큐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겨냥한 군사 인프라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눈에 모래를 뿌린 뒤 턱에 연속으로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과 같았습니다. 브렌트 데이비드 지아닉 전 미 공군 장교이자 존스 호킨스 대 미 우주군 프로그램 전 교수는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우주군이 레이더 위치를 파악한 뒤 사이버 사령부와 협력해 교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이란 레이더를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스템 침투 후 종료 또는 장악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제거로 컴퓨터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사일 발사기지가 우주군에 의해 발견되자마자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만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더와 컴퓨터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일입니다. 이란 방공 시스템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이란에게 더 심각해집니다. 볼 수 없는 방공 시스템은 미국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들이닥쳐서 다음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주와 사이버 전쟁의 결합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3월 13일까지 1만 5천 개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이유라고 미국 국방장관 피터 핵서는 주장했습니다. 이란 방어망의 약 80%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분쟁이 시작된 첫 24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방어망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주군이 레이더를 탐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버 부대가 레이더를 차단해 이란 방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작전 중에 거둔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 조용한 사보타주였으며 이는 지상에 침투한 요원이 아니라 궤도에 있는 위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보타주였습니다. 통신이 방해받고 GPS 신호가 교란되었으며 이건 역시 이란의 미사일 기반 전략이 정권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 우주사령부도 도도새처럼 사라졌지만 이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인공지능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테헤란에 기술적 쓰나미를 퍼붓고 인공지능까지 활용하자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미성과 레이더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3월 11일 MBC 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군이 팔란티어가 제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잠재적 목표물을 식별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팔란티어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AI로 개발한 메이븐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이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작전에 쓴 것과 같으며 군 관계자들이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구체적인 표적 선정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군대가 목표 선정과 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만 다루도록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인공지능을 미군 작전의 중심에 두고 싶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이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제독 출신이자 현재 민주주의 수호재단 산하 사이버 및 기술혁신센터의 선임이사인 마크 몽고메리 씨는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하루 약 1000개의 잠재적 목표물을 처리하며 대부분을 타격합니다. 다음 공격까지 4시간 이내일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I가 과거에는 며칠씩 걸리던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전 어떤 작전보다도 더 큰 규모로 일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미국은 우주전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이제 이란이 꿈도 꾸지 못할 AI 역량까지 에픽 퓨리2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니 말이죠. 미국이 표적 식별 속도를 크게 높여 페르시아만에 투입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이제는 미국의 AI 활용 덕분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표적 정보를 받아 24시간 내내 출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우주전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란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란이 가지고 있던 우주 관련 자산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3월 5일까지
이란 우주사령부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가한 가장 큰 타격은 아니지만 이란은 현재까지 쏘아올린 13개의 운영 위성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중 3개는 이슬람 혁명 수비 등 같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실제적인 대위성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과거 전자전으로 상업용 위성 신호를 방해했지만 이것이 군용 GPS 방해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란은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이 그럴 수 있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15,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계속 타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란이 자체적인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데일리 사다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만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며 이 중 2곳은 이란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도울 수 있지만 미국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발사에 필요한 위성 항법 기술을 제공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 위성 사진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기본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시작한 우주전쟁에 대해서는요. 푸틴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더 영향력을 원하면 언제든 이란의 접근을 차단해 이란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미국에 해를 끼칠 우주 자산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이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란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미국이 위성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우주를 멀리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란 우주사령부가 사라지면서 이란 위성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 위성이 미사일을 즉시 탐지하며 이란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더 이상 꿈만 꿀 수 없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며 이란을 버티게 하던 마지막 것마저 빼앗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또는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미국이 가한 엄청난 타격과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이 매일같이 폭격당하는 가운데 이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